궁령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생식기를 떼어내는 거예요. 실을 고한 부분에다가 꽁꽁 싸매가지고 한 달, 두 달 정도 있으면 그게 썩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썩기 시작하면은 자르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이게 바로 궁령이라는 겁니다. 사마천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강연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인물이죠, 그죠? 사마천이 살았던 연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언제입니까? BC라고 적혀있죠.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145년에서 기원전 86년에 정확한 사망 연도는 아닙니다. 이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마천이라고 합니다. 사마천의 초상화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짠하고 슬픈 초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사마천의 초상화를 보시면 나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50대 정도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정도면 남자 턱이나 코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수염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염이 없죠. 왁싱한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수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여성처럼 가늘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천이 궁령이라는 형벌을 받아서 거세를 당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이 사마천의 슬픈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마천은 태사령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마천에서 성이 사마였거든요. 이 사마씨 가문이 중국 주나라 때부터 사관의 직을 자기 가문의 직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왕실의 기록을 담당을 하고 천문을 관측해서 역법을 만드는 일을 바로 이 태사령이라는 벼슬이 했던 거죠. 이 사마천의 아버지가 사마담이었습니다. 사마담도 역시 태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담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직을 그 아들 사마천이 계승한 거죠. 그러면 사마천이 활약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한무제였습니다. 한무제 때. 한무제의 이름이 유철이라고 하는데 이 한무제는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이 멸망을 했을 때 기원전 108년이죠. 그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 한무제였습니다. 또 어떤 인물인고 하니 한나라의 국가의 사상, 지도 이념을 유교로 만들었던 사람이 한무제였습니다. 근데 이 한무제 때 가장 국가적인 수건 사업이 뭐였는가 하니 이 흉노 정벌이었죠. 그래서 이 한무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만리장성 이북에 있는 북방민족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여기 대월지가 보이십니까? 이 서역에 있는 대월지와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협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이 대월지와의 군사 동맹을 협의하기 위해서 특사로 파견합니다. 그때 개척했던 길이 그 유명한 실크로드라는 거죠. 비단길이 이때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냈는데 그때 개척했던 길이 그 유명한 비단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흉노 정벌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쟁을 국가가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이 전쟁을 자주 하게 되면 뭐가 많이 발생을 합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전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한무제는 그 비용을 어디에서 메꾸었을까요? 바로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그 모든 비용을 메꾸었다는 거죠. 하여튼 이 한무제 때 수건 사업이 흉노 정벌이었다. 그래서 흉노 정벌을 기원전 98년에 단행을 합니다. 이때 흉노 정벌에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광리와 이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광리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하니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당시 한무제가 굉장히 아끼던 애첩이 하나 있어요. 이부인이라는 애첩이 있는데 이부인의 오빠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무제의 처남이 이광리였죠. 그러면 이부인이 예쁘면 이광리가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쁘겠죠. 그래서 이광리가 총사령관으로 흉노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 이광리를 보좌하기 위해서 이릉 장군이라는 사람이 따라 나셨죠. 이 이릉 장군도 한나라 때 굉장한 무관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광이라는 분인데 이 이광 또한 흉노 정벌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전례가 있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릉 장군이 흉노의 포로로 잡혀버려요. 보통 전쟁에 나가는 무관이 임전무태 정신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이릉 장군은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무제가 가장 싫어했던 흉노의 포로가 되었으니 이 한무제가 노발대발 장난이 아니었겠죠. 그때 신하들을 전부 소집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과 대책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모든 신하들이 입을 꾹 다뭅니다.
왜요? 한무제의 신기가 지금 굉장히 노했다는 걸 모든 신하들이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릉에 대해서 어떤 말도 어떤 변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바로 사마천이 나서게 되죠. 사마천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자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진실을 말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이릉 장군을 변호하게 되죠. 어떻게 변호를 했냐면 이걸 가지고 변호를 했습니다. 한 장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중과 부적이라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 이릉 장군을 변호했는데 당시 이릉 장군이 이끌고 갔던 별동 부대가 5,000명의 보병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흉노는 북방 융옥민족이죠. 융옥민족은 보병이 강할까요? 기병이 강할까요? 기병이 강하죠. 근데 기병 8만 명하고 싸운 거예요. 야, 중과 부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릉 장군이 잘 싸웠다는 거죠. 분투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총사령관이었던 이광리 장군이 화살과 군량미를 보급만 잘 했었어도 이 이릉 장군이 포로가 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이때 사마천이 변호를 한 겁니다. 그에 덧붙여가지고 이 이릉 장군이 포로가 된 것은 부하들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부하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투항한 거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투항한 것이 아니라고 적극 변호하고 방어를 해주는 거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사마천이 나섰다는 겁니다. 사마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왜요? 총사령관이었던 이광리 장군이 작전 실수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릉 장군이 패배를 했고 포로가 되었다. 이 논리였었거든요. 그러면 이광리 장군을 부정하는 것은 곧 황제였던 한무제를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여겼다는 거죠. 근데 사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당시 한나라법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돈으로 50만 전을 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국령을 당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하는 사람이 돈이 잘 없어요. 사관들은 돈을 많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국령을 선택해야 되죠. 국령 말고도 또 다른 선택이 있을지 않을까요? 자결이라는 명예로운 죽음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택하지 않고 국령을 택했던 이유는 딱 하나, 살아야 되었기 때문이죠. 살아서 아버지 사마담이 남겨놓았던 유언, 역사책을 완성하라. 그 유언을 아들이었던 사마천이 꼭 받들어야 되었기 때문이죠. 국령 한번 볼까요? 자, 국령 사마천이 당했을 때 나이가 만으로 48세고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49세 정도 될 겁니다. 이 국령에 치욕을 당하는데 국령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생식기를 떼어내는 거예요. 실을 고한 부분에다가 꽁꽁 싸매가지고 한 달, 두 달 정도 있으면 그게 썩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썩기 시작하면은 자르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이게 바로 국령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부분 거세에 해당하고 완전 거세도 이 당시에 있었다고 해요. 완전 거세는 음경 부분하고 고한 부분을 다 잘라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건데 어떤 사람은 이 사마천이 완전 거세라는 국령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스님, 나이가 딱 보니까 스님하고 동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스님이 이 당시에 사마천이었다면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죽음을 택하시겠습니까? 국령을 택하시겠습니까? 국령을 택하시겠습니까? 왜 국령을 택하시겠어요? 저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았을까? 아, 맞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치욕을 당하지만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네요. 사마천처럼. 그런데 이 국령이라는 형벌은 굉장히 상징적인 형벌이라고 합니다. 당시 한무제 때 유교가 한나라의 국교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유교의 가장 핵심 이념이 뭡니까? 충과 효죠. 효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대를 잇는 거죠. 자손을 번창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령을 당한 사마천 같은 경우는 효를 더 이상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바로 국령이다. 그 당시의 형벌 중에 예를 들어서 한나라 때 10대 혹형, 5대 혹형 이렇게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를 잘게 저면에는 능지라고 얘기하는 형벌도 있었고 발 뒤꿈치를 자르는 형벌도 있었고 이마에다가 뭔가 파서 문신을 새기는 그런 혹형도 있었는데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형벌이 바로 이 국령이었습니다. 이 국령을 사마천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역사를 계속 쓰기 위해서. 기록을 계속 남기기 위해서. 이 국령에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부영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우리가 부패하다, 썩다 할 때 이 부자죠, 그죠? 왜 부영이라고 하냐면 이 떼어낸 자리 있죠. 무엇을 떼어냈는지는 제가 굳이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떼어낸 자리에 상처가 생기면 굉장히 냄새가 심하다 그래요. 왜요? 부패하기 때문에, 썩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부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썩은 나무에서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이 궁령을 당한 남자도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디스의 의미로 이 부영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 궁령을 당하면은 그냥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잠실이라는 곳에 몇 년 동안 머물게 합니다. 서울의 송파에 가면 잠실이 있죠. 이 잠실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누에를 기르는 집이 있다는 거죠. 누에를 기르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따뜻해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많이 누에를 길렀기 때문에 남성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남성이 있었죠. 이 잠실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황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황관만이 이 잠실에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중국에도 이 잠실이 있었다는 거죠. 따뜻해서 궁령을 당한 사마천이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 잠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실에서 한 2년 동안 머물렀다고 해요. 감옥과 잠실 합쳐서 총 3년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잠실에서 머물면서 사마천이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자기가 계속 집필을 해왔던 사기,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인가, 어떤 논조, 어떤 기조로 쓸 것인가, 이걸 생각했다는 거죠. 궁령 전에 섰던 사기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한나라의 영광을 칭송하고 한나라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기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 궁령을 받고 난 다음에 썼던 이 사마천의 사기는 철저하게 비판적인 내용, 그리고 아주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마천이 썼던 사기였다는 겁니다. 사마천이 그 당시 심정이 어땠을지는 사마천의 친구 이만에게 보냈던 편지, 이 보임 안서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김경봉 스님이 좋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이란 본디 한 번 죽을 뿐이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기도 하고 어떤 죽음은 그릇만큼이나 가볍기도 하니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까닭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마천은 자신의 죽음을 태산같이 무겁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털음만큼 가볍게 여겼을까요? 태산만큼 무겁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노비조차도 욕되면 능히 자결할 수 있는데 하물며 내가 못할 리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은인자중하며 고차하게 똥통에 떨어지기를 불쌍한 까닭은 마음속에 미진한 바가 있는 것을 한으로 여겼고 그리 후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야, 감사합니다. 좋은 목소리로 또 한자까지 또 완독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마천이 이렇게 자기를 할 수 있는데도 못했던 이유가 바로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진한 바가 있다는 거죠. 내 글이 후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궁령의 수치보다 이 수치를 더 크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천은 궁령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중서령이라는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깨우쳤다는 거죠. 반성했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황관이 되어버렸죠. 이 황관 중에서 가장 높은 벼슬이 뭐냐면 중서령이었습니다. 사마천은 궁령을 당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역사 편찬에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궁궐에 출입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뿐이었습니까? 황관밖에 없죠. 사마천은 이 중서령이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궁궐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관찰했습니까? 궁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역대의 기록 문서들을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니까 역사책을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탄생했던 책이 바로 이겁니다. 태사공서. 우리가 보통 사마천은 사기를 저술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기는 후한 때 따로 나왔던 이름이고 원래는 태사공서라고 합니다. 근데 태사공서를 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로 된 책이 아니죠. 뭘로 되어 있습니까? 죽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를 세로로 얇게 점여가지고 그 위에다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죽간이 없으면 목간으로, 나무로 만든 목간으로 썼다고 합니다. 사기가 얼마만큼 대단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30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책 130권은
바람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간으로 된 책을 130권 정도의 대량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몇만 자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52만 6,500자입니다. 그렇게 구성된 게 바로 사기, 태사공서라는 겁니다. 이 태사공서, 사기가 후세에 남겨놓았던 유산이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봉기, 세가, 열전, 그리고 서, 표, 총 합쳐서 130권인데 여기에서 봉기와 열전, 끝에 보면은 기와 전이 있죠. 여기 기와 전을 따서 이걸 기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서술의 모범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도 기전체입니다. 고려사도 기전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서에도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사기의 기전체 역사 서술 방법입니다. 만약에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즐겨 읽던 춘추 오패라든지 전국칠흥이라든지 진시황의 중국 통일 과정이라든지 항우와 유방의 패권 다툼, 우리가 재밌게 읽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마 보지 못했고 읽지 못할 겁니다. 바로 사마천의 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전체는 후대의 역사 서술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의 인생을 살펴보면 가장 위대한 역사서는 이렇듯 한 인간의 고통과 모멸을 딛고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가장 세상에서 짠하고 슬픈 초상화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가장 위대한 초상화 같지 않습니까? 사마천은 이 130권의 사기를 남기고 사성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성인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거죠. 서양에서는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있다면 우리 동양에는 바로 사마천이 있다는 거죠. 이 사마천의 고통을 가장 많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줬던 분이 누구냐면 토지의 일을 썼던 박경리 선생님입니다. 작가나 역사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고통과 불행을 자양분을 삼아가지고 그 작품에 고스란히 녹여내는 거죠. 박경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쟁통에 남편을 잃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린 아들까지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던 분, 그분이 바로 박경리 선생이었습니다. 이분은 이 사마천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난 내가 사마천이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썼어. 행복했으면 글 같은 건 쓰지 않았을 거야. 그 억장이 무너지는 세월을 한 줄 한 줄 쓰면서 버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천을 기리며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타계하기 3일 전에 대한민국 문화포장이라는 표창장을 받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화포장을 받으셨을 때 앉아 계시지 못했어요.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다.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장춘 박사 얘기입니다. 우장춘 박사님 그러면 뭘로 유명하죠? 씨 없는 수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 잘못된 오보인 거 아시죠? 원래 씨 없는 수박은 일본의 학자가 만들어가지고 소개를 시켜주신 분이 우장춘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우장춘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건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우장춘 박사님은 세계적인 육종학자십니다. 이 종자가 무슨 종자예요? 시 종자죠, 그죠? 종자를 개량을 하고 육성을 했던 학자가 바로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님입니다. 우장춘 박사님은 살아왔던 연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1898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59년에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왔던 시기를 보시면 일제강점기가 들어가죠. 해방이 들어가죠. 한국전쟁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국의 아픈 역사와 함께 해왔던 분이 이 우장춘 박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장춘 박사 가족 사진입니다. 이 가족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느껴지는 바가 있으시죠? 아버지 우범선이고요. 어머니는 사카이 나카라는 일본 여성입니다. 이 우범선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범선이 어떻게 유명할까요? 을미사변이죠. 1895년에 일어났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우범선은 이 당시 조선훈련대 제1대대장을 맡았습니다. 중인 출신이었고 급진개합파였죠. 약간 친일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아버지 우범선이 가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범선은 1896년 아간파천 때 우리 조선에서 친러 세력이 득세를 하자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일본으로 와가지고 조선에서 온 자객한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우장춘은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을까요? 이 당시 아버지 우범선이 죽었을 때 어머니 사카이 뱃속에는 우장춘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이 아이 둘을 기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장춘을 어디에다 보냈냐 하면은 끼운사라는 절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고아원에 보내놓고 자기는 가정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죠. 반드시 내가 우장춘을 데리고 오리라. 1년 만에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갔더니 우장춘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장춘의 엄마가 대단했던 분입니다. 아버지 우범선의 묘지를 팔아서 아들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남편의 묘지를 팔아버린 거죠. 어느 날 학교에서 이 우장춘이 울면서 돌아옵니다. 너 왜 우니? 라고 물었겠죠. 아이들이 나를 조선인이라고 놀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 너 그러면 조선인이지 네가 일본인이 어떻냐? 조선인한테 조선인이라고 하는 걸 네가 부끄러워해서야 되겠느냐? 너는 조선인이다. 이렇게 엄마 사카이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엄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우장춘은 동경제국대학 부속 농업전문학교에 입학합니다. 농학을 전공하게 되는 거죠. 식민지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선인의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학 정도밖에 전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고차원적인 전공 과목은 선택조차 할 수 없었죠. 여기에서 큰 일을 우장춘이 해냅니다. 1936년에 동경제국대학 박사 논문에서 종의 합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요? 바로 이거죠. 서로 다른 두 종은 교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찰스 다윈이라고 아시죠?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최고의 학문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종의 합성을 발표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발표할 때 저자 이름을 나가하루 우라고 썼습니다. 원래 이 우장춘 박사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조선인의 성을 가지고는 도무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차별도 너무너무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당시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일본 사람의 호적이 올라가서 일본인의 성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이 우라는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냐 하면 바로 이 종의 합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할 때 그 저자명으로 이 우라는 성을 처음 사용했다는 거죠. 나가하루 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을 하게 되었죠. 당시에 우리나라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모든 종자를 어디에서 받아서 농사를 지었냐면 일본인이 경영하는 종자회사에서 종자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 본국으로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종자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자가 있어야지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서 밀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는 한일 국교가 수립되기 이전이잖아요. 그죠? 한일 국교 수립은 1965년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일본 종자회사에서 밀수로 종자 한 대 값이 쌀 한 가마니 값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이 감히 그 종자를 사가지고 농사를 짓기는 굉장히 버거웠다는 겁니다. 이때 누가 나섰습니까?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1959년에 간첩 혐의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조봉암 선생님이 농림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조봉암 선생님이 당시에 이 우장춘의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육종학자가 일본에 있는데 종의 합성에서 우리 조선의 이름 우를 사용했다. 어쩌면 설득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 조봉암 선생님이 이승만 박사,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설득을 해가지고 우장춘 박사 귀국 추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여러분, 우장춘 박사를 귀국시키려고 하면은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장춘 박사의 가족 사진입니다. 귀국하기 바로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일본인 처가 있죠. 자식이 총 몇 명이에요? 얘는 포함하지 마세요. 총 몇 명입니까? 6명이죠. 6남매입니다. 딸 4세, 아들 2이었어요. 원래 우장춘 박사님은 아들을 안 놓으려고 했어요. 딸만 놓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아들을 놓으면 또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딸만 놓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 둘을 더 낳겠네요. 그래서 6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계를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모금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100만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왜요? 우장춘 박사가 없는 그 자리, 이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차원이었죠. 그런데 우장춘 박사는 그 돈을 자기가 이 종자를 연구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사용하는데 또 일본에서 종자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다 사용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드디어 우장춘 박사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장면이 보여주시죠. 환영 인파가 이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귀국 인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생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일하고 나는 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우장춘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수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하면서 어떤 각오로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배고픔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이 하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배고픈 지역이 어딜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척박한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전라도, 경상도, 서울, 충청도, 어디? 강원도였죠. 강원도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제일 남쪽에 제주도가 있겠죠. 제주도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감귤이죠. 이 감귤을 우장춘 박사님께서 품종 개량을 해냈다는 겁니다. 척박한 제주도. 예, 굶주림을 해결했던 것도 바로 우장춘 박사의 공입니다. 강원도 그러면 뭐가 유명합니까? 감자가 유명하죠. 강원도 감자는 굉장히 바이러스에 취약해가지고 잘 썩고 품질이 굉장히 나빴다고 해요. 우장춘 박사가 개량했던 강원도의 시감자들입니다. 뿌듯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강원도 사람들의 굶주림을 넘어가지고 전 국민의 굶주림을 없앴던 분이 바로 우장춘 박사입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장 배고플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냥 따뜻하면서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겠는데 춥고 배고픈 거는 참지 못하지 않나요? 언제가 가장 배고파요? 겨울이죠. 겨울이 보통 12월, 1월, 2월 총 한 3개월 정도는 지내야 되는데 겨울에 뭘 먹고 살았을까요? 이 당시에는? 김장김치 먹고 살지 않았을까요? 김장김치의 핵심 채소는 뭡니까? 배추하고 무가 되겠죠. 근데 당시 배추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시퍼런 잎사귀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턱턱 해가지고 먹어도 속도 안 차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배추를 수입하면 중국 배추는 볶는 용도예요. 일본 배추는 절임용 배추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김장김치 용도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우장춘 박사가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알찬 배추 있죠. 속이 꽉 찬 배추. 이 품종을 개량했던 분 우장춘 박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배추, 그리고 일본 배추, 그리고 여러분 양배추라고 아시죠? 그 양배추, 이 세 개를 교배를 해가지고 이 알찬 배추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장김치를 먹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장춘 박사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장춘 박사의 장례식 모습입니다. 1959년 8월 10일 날 62살의 나이로 타계를 하셨습니다. 타계하기 3일 전에 대한민국 문화포장이라는 표창장을 받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병원에 있었을 때 모습입니다. 우장춘 박사 누워 계시죠. 당시 12지장 개양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일본인 처입니다. 나하루라는 일본인 처가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죠. 이 문화포장을 받으셨을 때 앉아 계시지 못했어요.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다.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다. 이 한마디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포장을 받고 난 3일 뒤에 우장춘 박사는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1950년에 귀국을 해가지고 1959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9년 동안의 우장춘 박사의 생애는 아버지 제에 대한 속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조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장춘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죠.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세계적인 육종학자로 우리나라의 배고픔을 해결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용기. 포기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의 같은 말은 포기가 되겠죠. 어느 하나를 선택하며 어느 하나를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장촌 박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세계적으로 알아주었던 육종학자였어요. 육남매하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단란하게 일본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조국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때는 아버지의 나라였겠죠. 아버지의 나라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 일념으로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했다는 거죠. 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여기에서 온다는 거죠. 사명, 미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태산같이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황제 하인리 4세가 속된 말로 썸빵을 먼저 날립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황제를 파문시켜버려요. 한 분은 폐위를 시키고 또 한 분은 파문을 시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굴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인리 4세 어떤 굴욕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굴욕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오늘 제 강연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딱 보니까 국적을 알 수 있는 얼굴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독일 사람 같죠? 바로 독일의 철혈 제상이라고 불리우죠. 1871년 독일 통일을 이룩해냈던 비스마르크입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했던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872년이죠. 독일 통일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독일 제국 의회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당시 독일 제국과 교회와 대립이 있었는데 그 대립 한가운데서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카노사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연설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비스마르크가 했던 이 연설은 지금 독일어에서 수거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카노사로 갈 것이다 라면 어떤 뜻이 될까요?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굴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카노사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카노사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스마르크가 얘기한 거죠. 이것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카노사라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과거의 카노사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의 폐허가 된 상태죠. 성체의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이 카노사 성이 바로 굴욕의 현장으로 전 세계인들한테 각인되어 있습니다. 카노사 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어떤 굴욕이 역사 속에서 있었는지 하나하나 그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노사 굴욕의 성격은 한마디로 교황과 황제의 파워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게임을 살펴보기 전에 교황과 황제의 관계가 역사 속에서 어떤 변화와 대립을 거듭했는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 황제 오토 1세로부터 시작한다고 학계에서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로마 황제의 대간을 받았던 카를로스 1세 때부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오토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진정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토 1세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토 1세 같은 경우는 당시 이탈리아로 쳐들어왔던 헝가리의 마자르족을 격퇴해 주었습니다. 당시 교황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로마로 왔던 이 오토 1세한테 로마 교황이 황제의 대간을 해줍니다. 서로마 황제의 대간이었죠. 이 당시가 962년이었는데 서로마는 언제 멸망했습니까? 47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멸망했던 서로마 황제의 대간을 이렇게 해준 거죠. 이때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겁니다. 로마는 없어졌지만 새롭게 부활한 거죠. 그리고 그 로마는 신의 은총을 받는 신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 1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제후들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할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로마 교황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성직자들과 유대관계를 아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들한테 자기 봉토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게끔 하죠. 봉토뿐만 아니라 관직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가 성직자를 임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토 1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세기 무렵의 신성 로마 제국의 영역입니다. 대충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 지역을 신성 로마 제국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토 1세는 작센의 제후였습니다. 작센, 영어로 하면 섹슨입니다. 앵글로 섹슨족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시죠? 영국이 생각나시죠? 영국의 원형이 바로 이 작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인물, 하이니 4세죠. 하이니 4세는 프랑켄 공장령 제후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토 1세 하이니 4세가 전부 다 이 독일 지역의 제후들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지위는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들은 선출이 되었다는 거죠. 독일 제후들에 의해서. 그 선출하는 7명의 제후를 선제후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황제가 자기 후임을 청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황제가 혈통이 끊길 경우에는 자기 후임을 청거를 못하겠죠. 그리고 황제가 굉장히 부당하거나 일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제후가 황제를 몰아내고 다른 황제를 취임시킵니다. 이래서 이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제후들의 세력을 누르고 황제권이 강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였습니다. 서임권을 가지는 거였죠. 이 서임권을 가지는 것은 돈줄을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로마 교구의 주교를 교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황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6세기에서 7세기 초에 당시 로마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주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온정을 베풀 줄 아는 주교였었죠. 그리고 이 로마 시내를 정비를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유럽에 있는 게르만족들한테 그리스도교를 포교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어가지고 로마 교구의 주교가 세계 최고다라는 신뢰감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우스 1세였습니다. 보통 주교가 관할하는 지역을 교구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5대 교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있고요. 이집트 북부 지방에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안티오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군 원정 때 많이 봤던 도시들이죠. 그리고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콘스탄티노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구, 5개의 큰 교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5개 중에서 이 3개가 전부 다 이슬람 점령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지역에 있는 교구는 2가지밖에 없죠. 로마 교구하고 콘스탄티노플 교구 2교구밖에 없습니다. 이 2교구가 라이벌 의식이 굉장하겠죠. 서로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로마 교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고대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번째, 순교자 그러면 유명하신 2분이 계시죠? 누가 있죠? 베드로와 바울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난 곳이 바로 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구의 위쪽을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프랑크족이 있고 스코트족이 있죠. 이 민족들은 전부 다 게르만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한테 그리스도교를 가장 많이 전도를 했던 교구가 로마 교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구의 위상이 콘스탄티노플 교구보다 훨씬 커졌겠죠. 그리고 서유럽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교구의 주교를 교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로마 교구 초기에는 별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주교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에 있는 성직자들 그리고 신자들이 이 로마 교구의 주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되면서부터 유력한 제후들이라든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교황의 선출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성직자 서임권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교나 수도 원장 같은 교회의 고위직을 임명할 권리를 서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주교를 임명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주교 중에서도 로마의 주교를 교황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황제가 교황을 임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관우사의 굴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은 오른쪽에 있는 황제 하인리 4세가 밀라노의 대주교를 자신의 측근으로 임명하면서 불이 붙게 됩니다. 이때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는 클리니 수도원 출신이었습니다. 굉장히 개혁가였죠. 이 사람은 교황이 되면서부터 교회 개혁을 위해서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 성직 매매를 금지시켜라. 두 번째,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마라. 세 번째, 이 선거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된다. 두 사람은 충돌하게 되겠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제 하인리 4세가 속된 말로 썸빵을 먼저 날립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황제를 파문시켜버려요. 한 분은 폐위를 시키고 또 한 분은 파문을 시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파문이란 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사건은 서양 중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파문을 당하면 이교도로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가 파문을 당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과 신하들은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황제 하인리 4세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독일 제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다. 교황이 확인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 전 지역에서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그럼 황제 하인리 4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위치는 이 부분에 있겠죠. 로마 교구의 위치는 이탈리아 중부 이쪽에 있는데 교황은 이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황제 하인리 4세가 교황을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교황이 피신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카노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카노사 성의 성주가 바로 토스카나 영주의 마틸다입니다. 이 마틸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마틸다가 차지하고 있던 이 영역, 바로 이 토스카나 지역이거든요. 이 토스카나 지역의 위치가 절묘합니다. 왜 절묘할까요? 황제가 이 지역으로 올라오려면 반드시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되겠죠.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스카나 이 지역을 거쳐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을 거쳐야지만 신성 로마 제국에 갈 수 있겠죠. 이 토스카나 지역의 위치가 굉장히 절묘하다는 게 이유가 뭐냐면 두 시습 게임에서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캐스팅 보트를 이 토스카나 영주 마틸다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많이 봤죠. 카노사 성으로 갔습니다. 하인리 4세가. 그리고 그 성주 마틸다를 만나서 교황 그리고리우스 7세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 하인리 4세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왜 영리할까요? 우선 파문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교황의 동정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죠. 혼자 가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누가 같이 가야지 더 동정심을 자극할 수 있을까요? 아내, 황후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둘 다 어른이잖아. 아이가 한 명이 끼어 있을 경우에 교황의 동정심은 더욱더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장남, 콘나트라고 합니다. 이 장남을 함께 데리고 가서 같이 파문을 거두어 달라고 교황한테 사정하고 있는 그 장면이 보이고 있죠. 3일 동안 속죄를 해야 되는데 이 이후에 이 발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동상에 걸렸는지 요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네 죄를 사하노라. 교황이 파문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만약에 추운 곳에서 맨발로 3일 동안 용서를 구하는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경우에 교황의 명성에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을 열었습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교황은 황제에 대한 파문을 철회하고 황제는 교황청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파문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좀 미안했던지 황제한테 만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레고리우스 7세가 초대했던 이 만찬에 하인리 4세 입에 아무것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조용히 있었다고 합니다. 하인리 4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굴복했지만 속으로는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6년 동안의 절치부심, 중국 고사에서는 와신상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실패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독일 제후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했구나. 파문을 처리한 다음에 황제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황 편에 있던 제후들을 자기 편으로 하나하나 끌어들이는 거죠.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에 결코 서지 않았던 제후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전부 다 쳐버려요. 그래서 이 승성 로마 제국을 소나기에 쥐고 교황 그레고리우스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쫓겨나는 교황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카노사 성에서 짧은 순간이나마 승리를 맛보았던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교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황제 하이니 4세에 의해서 앉혀진 호수아비 교황이 되겠죠. 역사 속에서는 대립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클레멘스 3세입니다. 이 클레멘스 3세로 하여금 대관식을 하게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정통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쫓겨났던 교황 하이니 4세는 그 교황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찬탄한 사도 자리에서 내려와서 포기하라. 다른 사람이 성 베드로의 보좌에 올라가도록 하라. 나 하이니는 신의 은총에 의한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주교와 함께 당신에게 말하노니 내려가라. 또 내려가라. 저주받은 자요.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너무 내려갔습니다. 남부 이탈리아 살레르노까지 내려갔죠. 거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한 까닭으로 유랑 중에 죽는다. 여러분, 이 카노사 굴욕은 교황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황제의 승리가 될까요? 1122년에 보른스 협약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속세와 교회의 권력이 대타협을 하는 거죠. 하이니 4세의 아들 하이니 5세와 교황 갈리스토 2세가 보름스 협약으로 대타협을 합니다. 보름스 대성당에서 타협을 했다고 해서 보름스 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임권은 교황이 가지는 걸로. 대신에 성직자를 선출할 때 황제나 대리인이 입회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이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황 후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황제가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후보가 한 명일 때는 서임권을 교황이 갖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카노사의 굴욕을 우리는 교황권의 승리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카노사 굴욕의 전체 스토리를 봤을 때 황제권의 승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이 카노사 굴욕의 진정한 승자는 카노사의 마틸다입니다. 22년 전에 마틸다의 굴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이니 4세의 아버지 하이니 3세입니다. 이 하이니 3세하고 마틸다 집안하고는 어떤 원한이 있었을까요? 마틸다의 어머니였던 사람 이름이 베아트리체입니다. 이 베아트리체가 토스카나 영주와 결혼을 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재혼을 했겠죠. 근데 이 재혼한 남편이 하이니 3세한테 대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가문이 멸문의 길을 갈 정도의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틸다의 새아버지는 도망가 버리고요. 형제 자매들은 전부 다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마틸다의 어머니였던 베아트리체는 황제 하이니 3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영지만은 우리가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비는 모습을 어린 마틸다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22년 후에 마틸다는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마틸다는 위에 있고 하이니 4세는 앉아서 무릎을 꿇고 있죠. 22년 전에 아버지의 모습과 반대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22년 만에 극적으로 상황을 역전시킨 인물이 바로 마틸다였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베드로의 무덤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 지하에 가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무덤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무덤이 마틸다의 무덤입니다. 이 관입니다. 그리고 이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있는 유일한 여성 무덤이 마틸다의 무덤입니다. 근데 이 관에 베르니니가 카노사 굴욕의 한 장면을 부조로 새겨 놓았죠. 이 카노사 굴욕의 중심 인물이 베르니니가 보기에는 마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마틸다, 카노사 성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카노사 성이 폐허가 되고 60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마틸다의 무덤을 이곳에 조성을 한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길래 로마 교황청에서 이 마틸다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녀의 교회에 대한 기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틸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지를 교회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틸다가 있었던 이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 도시가 되었죠. 마틸다는 카노사 굴욕에서 진정한 승리. 그 후 한신에게는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가랑이 사이로 지나간 놈, 사타구니 무사라고 불리웠습니다. 또 겁쟁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죠. 이런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한신이 왜 이런 수모, 굴욕을 버텨냈을까요? 한신의 굴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의 굴욕, 여러분들이 가장 떠올리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건달의 바지가랑이 사이로 기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신은 서한 삼걸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유방과 서한 삼걸이 보입니다. 유방은 진나라 말기 때 등장했던 인물로서 한나라 고조 유방을 말합니다. 유방이 이 한나라를 세울 때 3명의 걸출한 위인들의 도움을 받았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장량, 책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행정참모라고 할 수가 있죠. 소하가 되겠고, 그리고 천하의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한신, 이 세 사람을 서한을 건국하는 데 가장 위대한 영웅 삼걸이라고 이 얘기를 하죠. 이 삼걸 중에 한 명, 한신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신을 소개하기 전에 서초폐왕이라고 불리는 항우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한신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항우,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역발산 기계살.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하다라고 불리는 인물이 바로 항우였습니다. 항우는 8년 동안 70여 차례에 걸쳐서 싸움을 합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아요. 딱 한 번 졌던 전투가 해하 전투였습니다. 한신한테 졌습니다. 당시 유방의 대장군이었던 한신한테 한 번 패했는데 그 굴욕을 참지 못하고 항우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되죠. 굴욕에 굴복한 겁니다. 한신입니다. 한신의 스펙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한신은 초나라 항우의 낭중이었습니다. 말단 관직이었죠. 그런데 이 항우는 한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신은 수많은 책략을 말해주었지만 어느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한나라 유방 밑으로 옵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대장군이 되었고 나중에 제나라의 왕이 되었고 초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회엄현이라고 해서 한신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이곳에 제후로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바로 한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스펙을 가진 한신도 흑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흑역사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한신, 이 사람 집안도 볼품 없었습니다. 천의 고아였죠. 집안은 평민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신조가 폼생폼사였습니다. 폼에 살고 폼에 죽는 폼생폼사. 어떻게 해서 폼생폼사였을까요? 항상 칼을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있어 보이게 항상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병법서였죠. 항상 책을 읽고 칼을 차고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생활로서는 너무나 무능했다는 거죠. 도무지 생계를 위해서는 살아갈 그 어떤 이유조차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한신이었습니다. 당시 회엄이라는 이 동네에서 최고의 빈대가 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빈대짓을 하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남창 정장 집에서 빈대 행세를 했었는데요. 정장이 뭐냐면 요즘 말하면 촌장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집에서 맨날 밥을 얻어먹은 거예요. 몇 달을 먹었겠죠? 누가 화가 끝까지 났겠습니까? 정장이 낫겠어요? 정장 부인이 낫겠습니까? 정장 부인이 낫겠죠. 남편 밥 해주기도 힘든데 이 마음 이해할 것 같았어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남편 밥해 먹이는 것도 힘든데 몇 달 동안 진짜 생활비를 안 주는 이 한신한테 계속 이 밥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장 부인이 어느 날 복수를 합니다. 한신이 오기 전에 이른 새벽에 모든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한신이 오기 전에 빨리 밥을 먹자. 그래서 새벽에 밥을 다 해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신이 왔을 때 우리 밥이 없어요. 쌀 쩔어졌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똑똑한 한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 정장 부인의 속셈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집에 안 왔다고 합니다.
빈대지만 눈치는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정장 부인 집에서의 빈대 생활을 청산하고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는 낚시질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칼 차고 책 읽는 것 빼고는 낚시질도 못했어요. 2, 3일 만에 한 마리씩 잡힐까 말까였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이 강가에 빨래하는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빨래하는 노파를 중국에서는 표모라고 얘기합니다. 빨래해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빨래를 하면서 도시락을 들고 온 게 있어요. 얼마나 이 남자가 불쌍해 보였을까요? 빨래하러 올 때마다 낚싯대는 들고 있는데 고기는 안 잡혀. 사람은 쾌해. 얼굴이 황달 증세까지 있어. 한신이 이 표모가 밥을 주니까 너무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꼭 이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표모가 뭐라고 말할게요? 대장부가 스스로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해 내가 가엾어 밥을 주는 것일 뿐 어찌 보답을 바라겠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모의 말에서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불쌍하게 짝이 없는데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은혜를 갚느냐, 약간 비아냥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초나라의 왕이 되어서 직접 이곳으로 와서 이 표모한테 큰 상금을 내립니다. 청금을 내리죠. 그래서 고사성어 중에서 일반 청금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정장 부인한테는 청금까지는 아니고 백금 정도를 줬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 치욕입니다. 과하지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과하지욕이라는 표현은 사마천의 사계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마천 그러면 또 중국 역사에서 한 굴욕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궁령이라는 치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사기라는 대역사서를 완성했던 인물이 바로 사마천이었죠. 누구보다 굴욕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굴욕이라는 거죠. 과하지욕,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신은 왜 가랑이 밑을 기어가게 되었을까요? 한신이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칼을 차고 책을 들고 지나가니까 이 동네에도 건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 용어로 양아치라고 얘기를 하죠. 건달들이 그거 보니까 너무 눈꼴 사나운 거예요. 맨날 긴 칼을 차고 책 들고 다니니까 건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사람을 죽일 용기가 있으면 그 칼을 빼어서 나를 찔러 보아라. 이 말은 너 그런 용기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죽기 싫다면 내 바지가랑이 밑으로 기어가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기어가시겠습니까? 기어가신답니다. 한신 잠시 이 건달을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고 난 다음에 후다닥 기어들어가겠죠. 기어들어가겠죠. 그 후 한신에게는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가랑이 사이로 지나간 놈, 사타구니 무사라고 불리웠습니다. 또 겁쟁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죠. 이런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한신이 왜 이런 수모, 굴욕을 버텨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속에 큰 뜻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뜻을 품었던 한신, 드디어 기회를 만났습니다. 항우 밑에서 기회를 찾지 못했던 한신이 유방의 휘하로 들어갔습니다. 유방도 처음에는 이 한신의 능력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한신의 능력을 알아보았던 이가 소아라는 인물이었죠. 아까 행정참모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신이 유방한테 청구를 받지 못하니까 또 도망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한신을 소아가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달려가지고 기어이 한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방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한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유방을 보고 소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신은 국사무쌍이다. 나라에 비견할 자가 없는 선비이니라. 한중에서 계속 왕노릇만 할 거면 굳이 한신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다툴 요량이면 한신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소아가 청구를 했습니다. 결국 소아 말대로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장군이 되어가지고 한신이 했던 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방과 소아, 한신, 그리고 장량이 힘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한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였죠. 천하를 한 손 안에 넣었다는 겁니다. 한신입니다. 초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중에 한신이
자신한테 과하지옥을 안긴 건달에게 벼슬까지 주었습니다. 벼슬까지 주면서 자기 부하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요. 나를 욕보일 적에 내가 어찌 그를 죽일 힘이 없었겠어. 그를 죽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치욕을 참았고 오늘날 이 자리에 올랐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치욕을 참았다는 거죠. 굴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인간 한신이 국사무상,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신이 가르쳐준 성장의 쓴맛, 굴욕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신이 굴욕을 딛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조는 아니지만 시조처럼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굴욕의 순간이 나를 성장시킨다. 굴욕에 굴복하지 마라. 항우처럼. 굴욕에 기죽지 말고 멀리 보고 때를 기다리라. 한신처럼. 성공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한 번의 굴욕은 치명적인 것이 아니니. 배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